어렵지가 않고요. 수특은요, 수특 독서는요, 모두 알아야 된다? 읽는 것만이 문제가 아니라 여기에 나오는 배경 지식들을 알고 가야 된다. 내신에 나올 수도 있고요. 수능 자체에 나올 수 있어. 작년에 어땠어? 지문 3개 중에 2개가 연계였지. 독서 내용 그대로 연계됐으니까 오늘 배우는 사회 부분, 특히 뭐 이런 과학 부분도 연계돼. 근데 사회 인문이랑 사회 부분은 배경지 좀 확실하게 알아두세요. 알겠죠? 자, 한번 같이 봅시다. 외부 병원체에 대한 우리 몸의 방어 체계를 면역 시스템이라고 한다. 아, 그러면 이 뒤에 면역 시스템에 대해서 얘기하겠지? 그치? 면역 시스템이라고 한다. 정의 나왔고요. 우리 몸에 내재되어 있는 면역 시스템은 자기와 남을 구분하는 능력이 있는데, 그럼 자기와 남을 구분해서 문제 나오겠지. 문제 나올 거란 말이야. 이 시스템은 자기에 대해서는 면역 반응이 유도되지 않고 남으로 인식되는 외부 병원체에 대해서는 면역 반응이 유도되도록 조절한다. 얘들아, 자기와 남을 구분하는 능력이 왜 필요합니까? 내 몸에 대해서 면역 반응이 유도되면 어떡해? 큰일 나죠. 내가 내 피를 몰아내야 될 것으로 생각하면 살 수가 있어? 못 살지. 그치? 그리고 남으로 인식되는 외부 병원체에 대해서는 면역 반응이 유도되도록. 남의 게 몸 밖에서 몸 안으로 들어왔네? 이거요. 얘들아, 면역에 대해서 비문학은요, 이번 처음 나오는 것이 아니다. 너무 자주 나와. 거의 한 해마다 하나씩은 면역 반응에 대해서 나오는 것 같아요. 우리 몸의 면역 시스템은 세균이나 바이러스 등의 병원체가 우리 몸을 들어오지 못하도록 방어하고, 항원체가 몸 안으로 침투한 경우 그 병원체를 직접 죽이거나 병원체에 감염된 세포를 죽여 우리 몸을 보호한다. 니네가 띄엄띄엄 읽는 부분, 어떤 부분이야? 바로 이런 부분이죠. 병원체를 직접 죽이거나 혹은 감염된 세포를 죽여서, 이런 걸 독해하면서 구분하면서 읽어야 돼, 얘들아. 그래야 선지에 나온 함정을 피해갈 수가 있어. 지금 봐봐. 위에서는 자기, 남, 그리고 밑에서는 병원체를 어떻게 죽여? 직접. 아니면 이건 내 거잖아. 병원체는 남의 거고 세포는 내 거라고요. 근데 내 걸 죽일 수도 있다고요. 병원체에 대한 우리 몸의 면역 시스템은 2가지로 구분된다. 첫째는 특정 병원체를 기억하지 않고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선천성 면역이고, 첫째는 뭐래? 특정 병원체를 기억하지 않고 라 그랬어. 그러면 2번째는 기억하겠네. 기억하는 거겠네. 그치? 병원체의 특정 항원을 인식하는 세포를 활성화하여. 자, 보세요 얘들아. 기억하지 않고라 그랬는데 2번째에서는 병원체의 특정 항원을 인식하는 이라고 말을 싹 바꿨어. 이해돼 얘들아? 이런 게 독해야. 여기서는 병원체를 기억하지 않고 여기서는 특정 항원을 인식하는, 이게 서로 반대된다는 거. 한쪽은 기억하고 한쪽은 기억하지 않는다로 너네가 머릿속에서 정리를 하는 게 독해라고요. 알겠죠? 세포를 활성화하여 병원체를 막아내는 후천성 면역이다. 자, 여기에서 너네가 외워야 될 단어 하나. 뭐요? 뭐 외워야 돼? 특정 항원이라는 말. 항원이라는 말 외워야 돼요. 알겠죠? 항원은요, 밖에서 내 몸으로 들어오는 거를 항원이라고 합니다. 알겠죠? 원인이 되는 물질을 항원이라고 불러. 항원이 나오면 반드시 뭐가 나온다? 항체가 나온다. 어떤 게 항원이고 어떤 게 항체인지, 항원을 들었을 때, 항체를 들었을 때 니네가 머릿속에서 빠닥빠닥 구분이 안 되면 당연히 틀릴 수밖에 없죠. 거기에 에너지를 쏟지 말라고요. 시험 볼 때는. 알겠죠? 항원을 인식하는 세포를 활성화하여 병원체를 막아내는 후천성 면역이 있다. 자, 선천성 면역은 병원체가 우리 몸 안으로 침투하지 못하도록 방어하는 것에서부터 몸 안으로 침투한 병원체를 제거하는 과정에서 작동한다. 얘들아, 방법이 나와 있네. 방법. 자, 첫 번째 선천성 면역은요, 기억을 안 한다고 얘기했어. 기억을 안 하는데 우리 몸으로 뭐가 침투하지 못하도록 항원 자체가
침투하지 못하도록 한대. 자, 그래서 몸 안으로 들어오면 침투한 병원체를 제거하는 과정. 이해되니 얘들아? 선천적으로 아예 우리 몸에 못 들어오게 하는 것도, 그리고 병원체, 세포 죽이는 거 아니야. 우리 앞에서 이거 했죠. 병원체를 직접 죽이거나 세포를 죽인다고 했는데, 선천성은 뭐라고요? 침투한 병원체 자체를 제거하는 과정을 작동한다. 그래서 우리 몸의 피부 내부 속에 있는 점막은 병원체의 체내 침투를 저지하는 방어벽 역할을 한다. 그쵸? 그러면 땀이나 눈물이나 침 같은 거는 뭘 막아줘 얘들아? 밖에서 병원균이 들어오면 침해해서 어느 정도 세균을 제거해 주죠. 눈물도 마찬가지죠. 먼지 밖으로 빼내주지. 그런 것들. 침투하려는 병원체 세포벽을 파괴하거나 병원체의 생장을 억제하여 몸을 보호한다. 그리고 병원체가 체내에 침투하면 백혈구의 식세포 작용을 통해 그 병원체를 제거한다. 이런 선천성 면역체계는 우리 몸에 항상 존재하고 있고, 이렇지 못한 몸이 있어? 이렇게 선천성 면역체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못하면 우리는 환자라고 이미 얘기하죠. 일반 사람들은 다 가지고 있는 면역체계야. 그렇기 때문에 짧은 시간 안에 외부의 침입자로부터 우리 몸을 보호한다. 맞죠? 눈물, 침 이런 거 바로바로 외부의 침입자를 제거를 해주죠. 자, 그런데 후천성 면역은, 자, 여기서부터 너네가 집중해야 되겠지. 선천성은 문제에 잘 안 나오겠지, 당연히. 후천성 면역은 특정 항원의 특이성을 보이는 세포를 활성화하여 강력하고 지속적인 면역 반응을 유도한다. 뭐라고 되어 있어? 특정 항원이 뭐야? 밖에서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특별히 얘가 들어오면 얘한테만 반응하는 세포를 활성화하는 거야. 예를 들어서 니네 코로나 백신 맞잖아. 그러면 코로나 입자에만, 코로나 바이러스에만 반응을 하는 세포를 활성화해서 강력하고 지속적인 면역 반응을 유도하는 것이 후천성 면역이래. 자, 항원의 특이성을 드러내는 돌출 부위를 에피토프라고 하는데, 에피토프가 어디에 있대? 항원에 있대 얘들아. 항원에 밖에서 들어온 거. 후천성 면역을 담당하는 B세포와 T세포에는 특정 에피토프에만 결합하는 항원 수용체가 있다. 그래서 우리 몸에 존재하지 않던 이질적 항원이 발견될 경우 B세포와 T세포는 자신의 항원 수용체, 그러니까 이 특정한 항원에 반응하는 항원 수용체와 항원의 에피토프를 맞춰본 후에 여러 종류의 B세포, T세포 중 바로 그 특정한 항원에만 결합하는 특정 B세포와 T세포를 증식하게 된다. 와, 뭔 소리야 얘들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자, 항원이 들어왔어. 여기에 이렇게 쓸까? 항원이 들어왔어, 밖에서. 근데 항원에 뭐가 있어? 얘가 이렇게 돌출 부위가 있는데 요거를 에피토프라고 얘기한대. 에피토프라고 있는데 우리 몸에는 뭐가 있어? B세포, T세포가 있대. 근데 B세포가 이렇게 생겼다고 해보자. 이런 모양도 있고 얘가 막 이런 모양도 이렇게 B세포가 있어. 근데 여기에 맞는 애를 찾아보는 거야. 얘는 밖에서 들어온 애의 모양이랑 맞춰서 얘 여기에 딱 맞는데? 그러면 얘네는 필요가 있어 없어? 필요가 없지. 그래서 누구만 증식하게 돼? 요 부분만. 야, 얘 많이 필요하겠다. 그치? 야, 똑같은 모양이야. 똑같은 모양이야. 알겠지? 똑같은 모양으로 이렇게 만들어내는 거야. 뭔 소리인지 알겠어?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B세포와 T세포는 항원 수용체와 항원의 에피토프를 맞춰본 후에 딱 결합하는 특정 B세포와 T세포만 증식하게 된다. 야, 증식을 안 하면 또 어떻겠어? 이 항원이 들어오는 만큼 내가 방어를 못 할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얘랑 딱 맞는 거 확인한 다음에는 얘를 열라 증식 안 시키면 들어오는 항원을 충분히 방어해내지 못하게 된다.
이런 활성화 과정을 통해 증식된 B세포는 형질세포와 기역 B세포를 형성하고 이중 형질세포의 항원 수용체가 세포 밖으로 분비되는데 이를 뭐라고 한다? 여기에 나오시네. 이를 항체라고 한다. 이렇게 형질세포에서 대량으로 분비된 항체가 항원과 결합하여 항원과 관련된 병원체 활동을 막아내는데 이를 뭐라고 한대? 체액성 면역이라고 부른다. 뭐라고요, 얘들아? 지금 B세포가 두 개로 나뉘는데 형질세포, 다른 거 말고 형질세포에서 뭐가 만들어진다? 항체가 만들어진다 그랬어. 어디에서? 형질세포에서. 그래서 요 항체랑 항원이랑 결합되는 걸 뭐라고 한다? 체액성 면역이라고 한다. 왜 체액성이라고 얘기하겠어? 몸에서 뭐가 나오니까. 그치? 뭐가 몸에서 지금 나오잖아. 세포에서 대량으로 분비된 항체가 항원과 결합하여 라고 했으니까 얘를 체액성 면역이라고 부른대. 그럼 과정 알겠지 얘들아? 항원 에피토프. 항원 에피토프랑 항원 수용체랑 만나고 거기에서 특정한 B세포랑 T세포가 증식하고 증식한 데에서 형질세포가 항체를 만들어내고 이 항체가 드디어 항원과 만나게 되는 것을 체액성 면역이라고 부른다. 한편 증식된 T세포는 지금까지 B세포였고 증식된 T세포는 도움 T세포, 세포독성 T세포, 기역 T세포. 아까 B세포에도 기역 B세포가 있었는데 여기에도 기역 T세포가 있네. 그치? 여기에도 기역 T세포가 있었어요. 이 중 특정 항원의 특이성이 있는 세포독성 T세포가 병원체에 감염된 세포를 사멸시킨대. 아까는 뭐라 그랬어? 병원체 활동을 막아내는데 라 그랬는데 여기서는 세포를 직접 사멸시킨다. 구분하면서 읽어야 안 당해. 그치? 이는 항체를 만들어내지 않고 세포가 직접 작용하여 나타내는 면역 반응으로 세포성 면역이라고 부른다. 자, 그러면 세포성 면역은 항체가 있다, 없다? 없다. 항체는 어디에서 만들어내는 거다? B세포. 구분을 해둬야 돼, 얘들아. 자, 특정 항원에 이미 노출된 후 다시 그 항원에 노출될 때에는 면역 반응의 속도, 강도, 지속시간 이런 등의 큰 차이가 생긴다. 항원에 노출되는 첫 번째로 일어나는 면역 반응을 1차 면역 반응이라고 하는데 이 반응의 강도는 항원 노출 후 11에서 17일 이후에 최고치에 이르게 된다. 그 같은 항원에 다시 노출될 경우 최고치 면역 반응에 이르는 시간은 이걸로 빨라지며 강도도 높아지고 지속기간도 길어지는데 이거를 2차 면역 반응이라고 한다. 그런데 2차 면역 반응은 항원 접촉 후 초기에 만들어진 여기서 사용되네. 기역 B세포와 기역 T세포에 의해서 매개되는데 두 번째는 면역 반응이 빠른데 이유가 뭐래? 얘가 기억을 하고 있어서 과정이 다 빨라진 거야. 그게 누구 덕분이라고? 기역 B세포랑 기역 T세포에 의해 매개되는데 얘네들에 의해서 동작이 빨라지는데 기역세포는 증식이 멈춰진 상태로 있다가 훗날 뭐가? 항원과 다시 접촉하게 되면 빠르게 증식하여 향상된 면역 능력을 보여주게 된다. 언제? 그냥 증식됐다가 반응이 없으면 그 항원이 안 들어오면 그대로 있다가 그게 들어왔을 때에 다시 증식하게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럼 1번 봅시다. 윗글에 근거하여 가나다에 들어갈 내용을 쓰시오. 면역 시스템이 자기와 남을 구분할 수 없다면 너무 끔찍해. 이런 병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자꾸 자기 몸을 자기가 갉아먹는 병이잖아 이게. 백혈구는 자기 세포를 어떻게 할 것이다? 어떻게 하겠어 얘들아? 남 말고 내 것도 어떻게 한다? 제거할 것이다 로 얘기해야 되죠. 그래서 구분하는 거죠.
자, 특정 항원의 에피토프와 결합하는 항원 수용체가 없다면 아까 얘기했죠. 만약에 에피토프가 이렇게 생긴 애라면 항원 수용체라는 건 어떻게 생겼다고요? 똑같이 이렇게 파여 있어서 얘가 이렇게 끼워지는 형태가 돼야 되는데 그 항원과 관련된 항체가 없이 얘는 항체가 이런 모양으로만 생겼다고 쳐봐. 동그란 모양으로만. 그럼 얘랑 맞아? 안 맞는단 말이야. 그 관련된 항체가 형성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해야죠. 그치? 자, 몸에 기억세포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기억세포의 역할이 뭔데? 2차 면역 반응을 빠르게 해주는 게 기억세포야. 기억세포가 없다면 1차 면역 반응의 시간과 2차 면역 반응의 시간은 똑같겠지. 그치? 자, 그렇기 때문에 차이는 없을 것이다.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해야겠죠. 오케이? 자, 두 번째. 기억과 니은의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아까 기억이 뭐였습니까? 기억이 선천성 면역, 니은이 후천성 면역. 자, 하나의 외부 병원체에 대해 기억이 니은보다 먼저 나타날 수 있지. 그치? 먼저 나타날 수 있죠. 들어올 때 눈통에서 눈을 아 따가워 하면서 내보낼 수 있죠. 왜 나타날 수가 없습니까? 1번 땡. 기억과 니은은 모두 땡이지 뭐. 그치? 이거는 뭐에 대한 얘기예요? 기억에 대한 얘기였고. 3번 기억과 니은은 모두 동일한 병원체에 대해 언제나 동일한 면역 강도. 아니죠. 왜? 1차랑 2차랑 달랐죠? 그치? 2차가 더 강력하다고 얘기했죠. 니은과 달리 기억에서는 자기와 남을 구분하는 능력이 전제되어야 한다. 기억과 니은 모두 능력이 전제돼야 되죠. 자, 그럼 답은 5번. 기억과 달리 니은은 항원의 특이성을 인식한 세포의 활성화 과정이 나타난다. 오케이. 자, 3번 문제 풀어봐. 이제 좀 세서봐. 괜찮아? 안 깨? 어? 야, 생물 전공. 얘 진짜 이렇게 생겼냐? 맞아? 직접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 안 배워요? 없지만 이런 거안 저렇게 배워? 생기긴 했어요. 아, 진짜? 그림상. 교과서에 이렇게 생긴 게 나왔어? 내가 옛날에 이거 이상하게 그렸다가 왠지 그렇게 생기지 않았다고 해서. 왜 하루 연종일 다 했지? 빨리 풀으란 말이야. 골라내란 말이야. 아니야. 봐봐. 빨리 골라. 이거 골라. 30초 안에 골랐어야지. 아, 배불러. 얘들아, 같이 봐. 여기 봐봐. 여기 모양 보여?
세모나게 보인 거? 세모나게 생긴 거 보여? 어? 얘가 얘랑 맞아 안 맞아? 얘는 네모나게 생겼잖아. 얘는 뾰족뾰족 두 개잖아. 얘랑 얘랑 안 맞아. 요 끝에를 뭐라고 하겠어? 에피토프라고 얘기를 하겠지. 여기가 에피토프. 여기를 뭐라 그래? 하원 수용체라고 얘기하겠지. 얘네 둘만 맞아. 그래서 얘는 증식할 필요가 없고 얘도 증식할 필요가 없어. 요 모양만 증식을 해. 설마 이거 모양 못 봤어? 봤었어야 돼. 얘는요, 조그만 애는 얘랑만 가운데 있는 이 세포랑만 결합을 하고요. 그래서 얘만 증식을 하는 거야. 이 종류 증식 안 해, 이 종류 증식 안 해. 얘만 증식을 이렇게 했다고. 자, 그래서 1번 A는 보기에 제시된 항원과 관련된 면역 반응을 유도하지 않아. A 쓸데없는 애야. 1번 맞는 얘기. 2번 보기에 제시된 항원의 에피토프와 결합하는 특이성이 있다. 맞죠? B가 결합하잖아. 맞고요. 3번 C에서는 얘만 숫자가 늘어나 있다. 숫자 늘어났죠? 그림에도? 그래서 오케이. 4번 D는 보기에 제시된 항원에 대한 항체로 이 항원과 관련된 체액성 면역 반응을 일으킨다. 내신이라면 나는 여기를 바꿔놓겠어 얘들아. 관련된 체액성 면역 반응 여기를 다른 면역 반응의 이름으로 바꿔놓겠지. 그치? 하지만 얘를 뭐라고 부른다? 체액성 면역 반응이라고 부른다. 자, 답은 5번이요. 왜? 증식이 멈추어진 상태에 있으면 훗날 B세포에 대한 2차 면역 반응을 빨리 나타내게 해주죠. 그래서 1차보다 면역 반응이 빨라지죠. 아까 그랬잖아. B세포의 뭐 기업세포가 그렇게 해준대요. 그렇죠? 자, 그래서 3번의 답은 5번. 왜 틀려? 왜? 질문. 없어, 얘들아? 26쪽. 26쪽. 이어서 볼게요. 야, 26쪽은 되게 쉽거든? 7분 줄 테니까 풀어봐. 이거 읽어. 알겠지? 봐봐. 첫째 유형. 이 뭔지. 둘째 유형. 이 뭔지. 셋째 유형. 이 뭔지. 그럼 여기는 이 세 개는 뭐에 대한 얘기야? 뭐에 대한 얘기야? 첫째야, 둘째야, 셋째야? 응? 그치. 여긴 다 세 번째 거에 대한 얘기야. 세 번째 거에 대한 얘기니까 이 얘기 하면 돼, 안 돼? 전체에서 안 돼. 첫째 유형은 스스로 진리를 발견했다고 주장. 그럼 세 번째는 이렇게 말하면 돼, 안 돼? 필론주의자에서 얘기할 때 이거 얘기하면 안 돼. 알겠지? 그러면 세 번째 유형 특징만 가지고 풀어야 돼. 그럼 필론주의자가 뭐라고 하는지 밑줄 치면서 한번 봐봐. 알겠지? 그러니까 이제 풀 수 있어.
많아 얘들아. 구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섹스투스 엠피리쿠스 피론주의 계열은 고대 회의주의의 일파인 피론주의 학설을 집대성한 책이다. 그렇대. 이 책에서 그는 철학자들의 유형을 세 수로 분류하고 있다. 얘들아, 이 셋 중에서 누가 비문학 연계로 나올지 몰라. 알겠지? 첫째 유형은 스스로 진리를 발견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로. 얘들아, 첫째 유형만 뭐라고? 스스로 진리를 발견했다고 주장한대. 진리를 이미 발견했다고요. 머릿속에 들어와야 돼. 아리스토텔레스나 에피쿠로스의 추종자들, 그리고 스토아카 철학자들이 여기 속하는 이들을 뭐라고 부른다? 독단주의자들, 이렇게 부른대. 첫째 유형이야. 자, 둘째 유형은 아카데미아 철학자들로 이들은 진리의 인식 불가능성을 주장했던 사람들이다. 얘들아, 봐봐. 첫째 유형은 진리를 발견했다고 얘기했는데, 둘째 유형은 뭐라고 얘기했어? 진리의 인식 불가능성을 주장했다. 진리를 인식하는 거는 말이 안 된다. 아까는 발견했다. 이미 인식한 건데 이 사람들은 뭐예요? 야, 진리라는 건 우리가 알아낼 수가 없어. 셋째 유형은요, 회의주의라고 얘기하는데 피론주의자들로 불리면서 진리를 파악될 수 없다고 주장하지 않는다. 진리를 찾아내지 못했지만 언젠가는 찾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진리를 찾고 있다. 그래서 얘들아, 여기서부터 시작이 뭐에 대한 유형이야? 세 번째 유형인 뭐에 대해서만 얘기하고 있다? 피론주의자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으니까 피론주의자가 진리를 발견했다고 얘기하거나 혹은 진리를 발견하기 어렵다 혹은 인식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면 다 틀린 선지죠. 이미 전제가 그렇다고요. 자, 그래서 세 번째 유형에 대해서만 쭉 얘기를 하고 있다. 이게 이 글의 구조입니다. 알겠죠? 피론주의자 인식론적 왜 이렇게 발음이 안 좋니? 인식론적 이상은 명증성에 있다. 어떤 명제가 차림을 정당하게 주장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인식자에게 명증성이 있는, 즉 명증한 것으로 인식돼야 된다. 자, 보세요. 임의의 명제니까 아무거나 명제 다 되는 거야. 그치? 수학에서랑 똑같아. 임의의 명제는 그와 대립되는 명제를 갖게 되며 이런 경우 어느 명제가 더 명증하다고 단정할 수 없게 된다. 원래 그렇다고요. 원래. 그런데 그 중에서 피론주의자는 이렇게 명제가 대립되는 상황에서 참과 거짓에 대한 판단을 어떻게 해야 되는데? 유보해야 한다라고 보았어. 이렇게 유보하면 우리가 얻는 게 뭐야? 마음의 평안을 얻게 된다. 고민할 필요가 없게 된다. 야, 참이랑 거짓을 판단을 지금은 못하니까 나중에 하자. 계속해서 진리를 찾는 사람들 아직 못 찾았어. 계속해서 진리를 찾기 위해서는 잠깐 놔두자. 그래서 마음이라도 좀 편하자. 자, 그래서 판단 안 내리는 게 동의를 안 한다는 뜻은 아니고요. 단순히 야, 이게 그렇긴 해. 뜨겁긴 해. 근데 뜨거운 게 진리인 줄은 모르겠어. 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얘네들. 그치? 명증하게 내가 뜨겁다고 느끼니까 뜨겁다는 사실 자체는 맞지만 얘가 정말 뜨거워서 뜨겁느냐? 그거는 모르겠다는 얘기야. 뭔 소리인지 알겠지? 내가 밖에 있다가 추운 데 있다가 들어와서 뜨겁다고 느끼는 건지 실제로 객관적으로 얘가 온도가 높은지는 모른다는 얘기죠. 그쵸? 자, 그래서 피론주의자가 유일하게 인정하는 건 니네 요거는 배경 지식으로 알아두세요. 유일하게 인정하는 게 뭐라고? 현상들 뿐. 진리가 아니라 현상. 얘들아, 진리랑 현상은 서로 다른 거라는 거. 다른 비문학에도 늘 등장하는 소재죠. 그치? 진리랑 현상은 다르다. 피론주의자가 거부하는 것은 현상이 실제로 있는 그대로 표상한다는 주장이다. 와, 어려운 문장이네. 뭔 소리야? 현상이 진리를 말해주지 못한다 이 얘기야. 자, 여기서 우리 표시해야 될 단어 뭐야? 현상, 내가 눈에 보는 거.
그것이 진리, 실제를 있는 그대로 이걸 뭐라고 바꿔놓을 수가 있어요? 진리. 현상이 진리를 그대로 표현하지는 못한다. 얘를 표현이라고 바꿔줄 수 있지. 현상 자체가 아닌 현상을 일으키는 대상의 객관성을 문제 삼는 것이다. 꿀이라고 불리는 어떤 것이 달콤할 때 그래 꿀 다네 근데 진짜로 꿀이 달아? 그건 다른 문제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라고. 자 그래서 그것이 내가 현상에 대해 진술한 것이 객관적 속성임을 입증할 수 있어야 되는데 솔직히 그게 진짜로 단지 아닌지 나만 그렇게 느끼는 건지 90%의 사람만 느끼는 건지 알 수가 없다. 근본적으로 불가능하다. 현상에만 동의할 뿐 현상에 대한 진술이 대상의 객관적 속성인지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기 때문에 필론주의자는 어떻대? 어떤 이론적 체계를 가질 수 없다. 정확한 게 하나도 없으니까.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막 살아? 막 살아도 된대? 아니야. 일상적인 삶의 지침에 맞추어서 살아가야 한다라고 마무리하고 있어요. 자 그럼 1번 필론주의자의 견해로 볼 수 있는 것 진리는 파악될 수 없다. 두 번째 유형이니까 기억은 완전 땡. 맞지? 니은 임의의 명제가 참이면 그와 대립되는 명제는 거짓이다. 참거짓의 판단을 유보한다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니은 땡. 자 뭐가 맞다? 디귿, 리을, 미음, 비읍 다 옳다. 오케이? 잘했고요. 자 2번 기억과 니은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거 판단을 유보하고 나면 내가 뭘 얻게 돼? 마음의 평안. 마음의 평안을 얻게 되고요. 우리는 사물의 객관적 진리에 접근할 수 없다는 걸 알면서도 어떻게? 요게 주장은 미안해. 여기다 잊어버렸어. 마음의 평안을 얻게 된다는 필론주의 주장은 뭐 할 뿐이야? 그냥 헛된 동경일 뿐이다. 그치? 차라리 과감하게 해석하고 의미를 부여해서 유용하게 써야 된다. 그래서 답은 5번. 마음의 평안은 마음의 무슨 평안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거지. 자, 그 다음에 내가 비문학 고르는 기준은요. 니네 단쓸개에 연계되어 있는 거 위주로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그럼 이거 배우고 나면 단쓸개에서 바로 곧바로 연습해 볼 수 있어요. 121쪽 봅니다. 121쪽 4회 03 121쪽 사회 03 봅니다. 사회 03 보세요. 자, 문제 풀지 말고 읽기만 하세요. 이거 3분 줄게. 잠깐 읽기만 해주세요. 경아야, 어젯밤에 뭐 했어? 일어나 커피 한잔 하고 세수라도 하고 오든지. 응? 일어나서 움직여. 늦게 잤지 어제? 쓰러진다 쓰러져. 물이라도 한 잔 마시고.
1번 내용 같이 봐. 같이 보자 얘들아. 얘들아 읽는 게 좀 편해져야 되는데 읽으면서 지식이 쑥 들어와야 되는데 그게 독해인데 읽을 때 선생님 글을 읽었는데 뭔 내용인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그러면 안 돼. 알겠지? 반복해서 읽는 게 가장 중요하다. 알겠죠? 이 글 하나 붙들고 지식을 공부해야 되는데 눈에 시험 보는 거 오면 별로 그렇게 하질 않아. 문학은 그래도 막 들여다보려고 하는데 비문학은 굉장히 좀 문제에 집착하고 본문에 집착을 안 한다. 얘들아 본문에 조금 더 집착을 해주세요. 알겠죠? 자, 정부가 요 지문은요. 정부가 하고 시작하는 요 지문은요. 배경 지식이 있으면 훨씬 편했을 텐데 연금에 대해 알고 있었으면 진짜 빤히 보였던 문제들이에요. 조세 등의 수입에 비해 지출을 더 많이 하는 경우 개인이나 기업과 마찬가지로 부채가 생긴다. 얘들아 정부도 마찬가지야. 알겠지? 조세가 뭐야? 조세가 뭐야? 조세는요. 세금, 국민들의 세금을 조세라고 얘기하죠. 국민 세금,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는 국가에 세금을 내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는 국민 세금을 뭘로 하고 있다? 수입으로 하고 있다. 수입. 지출을 더 많이 하는 경우, 지출은 뭐야? 복지나 뭐 다리를 놓거나 다리 놓는 건 옛날 일이고요. 어쨌든 공공사업에 많이 쓰는 것이 지출이죠. 자, 일반적으로 부채는 갚아야 하는 금액으로 표시된다. 이러한 부채를 갚는 것을 부채상환이라 하는데 정부가 부채를 제때 상환하지 못하면 국가 신용이 크게 훼손되고 경제활동이 마비되고 불이익 생기고 그래서 어떤 일이 생겨서 1997년에 우리나라에 부채를 갚지 못해서 생긴 IMF가 터지기도 했죠. 실제로 그런 일이 생겨요. 얘들아. 국가도요. 개인과 마찬가지로 신용등급이 있고요. 이 신용등급을 기반으로 해서 어떻게 한다? 금융활동을 한다. 자, 그렇다면 국가 신용은요. 자, 나라와 나라 사이에서 거래를 할 때 주로 필요하겠죠. 그치? 자, 어느 정도의 부채가 적정한 수준인가를 결정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개인의 경우에는 수입과 대출 요거를 맞춰보면 되는데 그러면 국가에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 자, 여기 밑줄 치세요. 이거는 그냥 알아둬도 좋아 얘들아. 자, 정부 부채 규모 적정성 판단에 흔하게 쓰이는 기준은 국내 총생산 대비 나라에서 돈을 얼마나 버느냐 이거 대비고 정부 부채 요거의 비율을 알아본대. 개인이랑 비슷하네. 자, 그럼 국내 총생산이 뭐 얘기하는 건데? 한 국가 안에서 일정 기간 생산된 모든 재화와 서비스 시장의 가치 합 이러면 우리나라는 이만큼 벌고 빚이 이만큼이군. 이만큼 벌고 이만큼 빚이군 판단할 수 있다는 얘기죠. 요걸 가지고 적정한가 적정하지 않은가 판단을 해본대. 자, 그래서 요걸 따지면 다른 국가의 정부 부채 적정성을 비교하는 데에도 유용하다. 다른 나라랑 비교해봐서 우리나라 더 잘 사나? 못 사나? 그런 것들을 평가해 볼 수 있다고요. 자, 근데 요렇게 국가 간 정부 부채 규모를 비교하기 위해서는 정부 부채의 개념에 대한 국제적인 기준이 필요하다. 뭔들 안 그렇겠습니까? 뭔들 안 그래?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국제 통화 기금의 기준에는 세 가지 범위의 정부 부채 개념이 제시되어 있다. 얘들아, 첫 번째가 국가 채무인데 이 세 가지 차이점이 뭐야? 차이점이 뭐야? 첫 번째는 뭐야? 주체, 빚의 주체가 누구냐 하는 문제야. 국가 채무는 뭐만 얘기한대? 국가,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요거 두 개만 합한 거야. 그래서 국가가 직접적으로 빚을 갚아야 하는 돈. 맞지? 국가가 직접 갚을 돈. 요 두 개의 빚만 얘기하는 건데